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월 첫 번째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1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너무 빠르고요. 벌써 2023년 2월입니다. 네네. 설날 보내고 이제 2월을 맞이하셨을 텐데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 감기 조심, 독감 네. 조심. 저희 오늘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녹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옆쪽에 굉장히 차분하게 앉아서 방송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작가님이 계신데요. 오늘의 게스트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주 멀리에서 와주신 작가님이죠. 진서하 작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서하 작가님한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상온보관의 마음을 출간했고 첫 책으로는 돌아오는 새벽은 아무런 답이 아니다 라는 아주 제목이 긴 책을 낸 바 있는 독립출판 작가 진서하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작가님. 노란색의 표지에 얼음이 접시 위에 담겨있는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었는데 네.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죠? 한 네네. 4개월 전인가요? 네, 10월 말에 아마 출간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작가님 오신다고 했을 때 전날부터 사실 녹음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떨렸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작가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그 첫 번째 책에 TK 태생 장녀, 두 번째 책에서는 잘 쓴 편지 한 통 덕분에 글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계획이 없던 다정과 사랑에 등 떠밀려 얼떨결에 늘 꿈꿔왔던 쓰는 삶으로 진입했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떨결에 쓰는 삶으로 진입한 그 계기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앞에 잘 쓴 편지 한 통 덕분에 글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자기소개를 이제 출판사에 넘겼었는데 네. TK 태생 장녀라고 첫 책에서는 소개를 했었고, 왜냐하면 그 책에는 정체성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네. 이번 책은 첫 책이랑 조금 달라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언제부터 쓰게 됐는지 좀 고민을 하면서 소개를 작성을 새로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잘 쓴 편지 한 통 덕분에 내가 글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제가 지금 계속 같이 작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구미의 유일한 독립서점 책폼의 대표님께 이제 제가 편지를 한 통 썼었어요. 네. 그때가 아마 책폼 2주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근데 책폼에서 이런저런 모임 하면서 아마 제가 되게 삶의 활력을 찾았고 삶이 엄청 힘들고 재미없었던 시기였는데 책폼이 여기 있어서 제가 되게 이러저러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라는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내용이었을 건데 대표님이 그 편지가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덕분에 이런저런 글 쓰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다 토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글을 써요. 그랬죠. 제가 어떻게 돈 받고 그랬어요. 꽁으로 쓰는 것도 힘든데 썼는데 이제 해보라고 자꾸 용기를 주셔서 그때를 기점으로 내가 좀 써봐도 되나?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조금씩 용기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계획이 없던 다정과 사랑에 등 떠밀려 얼떨결에 쓰는 삶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저는 근데 몇 년 동안 이미 글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점 사장님께서도 약간 분이 글 쓰면 정말 멋진 글이 나오겠다 약간 예감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쓰는 걸 좋아하거나 네. 뭐 대학 때 영화 모임 같은 데서 이제 회장을 했답니다, 나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 보통 이제 리뷰를 쓰거나 발제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좋은 글들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들이 아마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장님께 간사를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두 책을 만나게 해주셨어. 최원주 대표님 듣고 계신가요? 제가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소개에 이어서 이번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혹시 작가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에 마음을 담아 보내온 작가 진서아. 맞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두 작가가 동일하게 느꼈던 감정이어서 뽑게 됐는데 혹시 제목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편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편지를 근데 쉽게 쓰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는 편지가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내가 가진 이 마음과 이 정서를 정확하게 오해 없이 온전하게 좀 잘 전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잖아요. 저는 편지를 어떨 때 쓰냐면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랑 사과하고 싶을 때. 아. 그래서 저한테는 어느 쪽으로 쓰든 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글쓰기? 네. 그러니까 사실 책을 내기 위해서 쓰는 글쓰기보다 편지 쓰기가 저한테 좀 더 어렵거든요. 네. 너무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뭔가 정말 좋은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가 정말 저한테 소중한데 너무 잘 어떻게 하셨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작가님한테 편지 받는 분은 정말 좋겠네요. 듣고 있는 친구들아 온 마음을 다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질문을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작가님의 첫 번째 독립 출판물인 에세이집 돌아오는 새벽은 아무런 답이 아니다는 마치 이제 시집 제목처럼 저는 느껴졌는데요. 모든 상황이 불확실한 청년들을 대표해 그들의 잠 못 이루는 새벽을 글로 옮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작가님이 독립 출판물을 쓰게 되신 계기와 또 책의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척 궁금합니다. 글을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사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장래희망 칸에 되게 어렸을 때 처음으로 난 작가가 되고 싶다 하고 이제 작가라고 딱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서 냈을 때 어른들이 다 그거 해서 뭐 벌어먹고 사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던 시기였고 네. 그랬거든요. 제 주변의 어른들은 정말 한 사람도 응원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작가라는 꿈을 응원하진 않지만 백일장 나가서 상 타오는 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인증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되게 어렸을 때 좀 깨닫고 그래서 약간 작가 언저리에 있거나 글을 자꾸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 장래희망 칸에 그 다음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교사, 뭐 회사원인데 약간 컨텐츠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어른 말을 잘 듣는 유교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생 이후로는 계속 그 어른들한테 위장 답변을 하면서 스스로도 계속 속였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근데 살다 보니 교사도 공무원도 회사원도 못 될 거라는 걸 깨달은 지점이 인생에 어느 순간 있었거든요. 네. 나는 그런 건 못 하겠구나. 정말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 근데 내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깨달은 이후로는 남은 게 하고 싶은 게 글 쓰는 일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자신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무슨 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던 차에 이제 독립출판이라는 세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정말 가감없이 자유롭게 쓰고 엮어서 출판을 하고 있구나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낸다, 작가가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되게 어떤 자격이 필요한 일, 또 아주 어려운 일 그런 시선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독립출판을 만났을 때 저는 특히 지방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더 이제 강했었고 그래서 반대로 독립출판이란 문화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드디어 내가 놀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지가지 좀 배웠어요. 인디자인도 조금 배워보고 막 글쓰기 수업도 조금씩 들어보고 내가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게 내 이야기밖에 아직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메모나 단상들을 계속 이제 아이폰이나 그 컴퓨터에 막 쌓아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서점 책보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거기 안에 2달 만에 나만의 책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1기였는데 제가 바로 등록을 했어요. 여기서 망설이면 내가 다시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하고 근데 그 워크숍이 시스템이 조금 남달랐던 게 저는 2달간 매일매일 글을 한 편씩 보내고 나머지 이제 디자인이나 인디자인 편집 같은 거는 그 워크숍 하시는 분이 해주시는 거였어요. 편집자분이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내가 못하는 것을
보충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보충이 아니라 사실 그분 손에 맡긴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컨텐츠만 만들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2달 만에 책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당장 내 이야기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여서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난 쓰레기야 하면서 한 번씩 보내고 이거밖에 못 쓰다니 하면서 자정에 보내야 되는데 정오에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고 정오에 보내고 다시 밥 먹고 또 써야 돼. 써야 돼요. 맞아요. 막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책을 만든다는 게, 글을 쓴다는 게 엄청 괴롭고 엄청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배워서 사실 처음에 돌아오는 새벽은 아무런 답이 아니다를 초판 독립출판으로 했을 때는 약간 내 일기장 100권 찍는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나 책 한번 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막 어디를 막 입고하고 팔고 이런 욕심도 없었는데 어쩌다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독자님들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막 개정 증보판도 나오고 2번째 책도 나오고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아직도. 그리고 글을 굳이 그렇게 쓰고 싶었던 건 살다 보니까 제 인생에 어떤 기점이 있었는데 그때를 전후로 제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묵혀뒀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저한테는 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목 같은 경우 돌아오는 새벽은 아무런 답이 아니다라는 제목은 사실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원고를 다 모았을 때 꼭지의 제목은 잘 지을 수 있겠는데 책 제목은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글 쓰는 걸 가장 많이 응원하고 사랑하고 도움을 줬던 2 친구가 동시에 저 문장을 꼽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정한 거예요. 너네가 그렇다면 그게 그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 문장이 이제 제목으로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책 제목이 워낙 인상 깊어가지고 읽다가 저도 찾아보니까 그게 87페이지의 내용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트를 먼저 읽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독립출판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독립출판 작가들이 시작하는 계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뭔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로부터 더 파생이 되어 나가서 작가라는 의미를 더 부여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의 글이 저희한테 닿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싶네요. 네. 제가 2번째 질문 연달아 드려볼게요. 저는 작가님의 2번째 책 상훈 보관의 마음에 적힌 작가 인사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통과한 타인이 오늘 나의 글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혹시 나를 통과한 타인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지 그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프롤로그가 좋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네.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요? 보통 이제 프롤로그를 가장 마지막에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모든 원고를 쓰는 동안 힘들었던 것보다 프롤로그 한 꼭지 쓸 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1시간이 멀다고 출판사 대표님한테 저 못하겠다고. 저 진짜 못하겠어요. 프롤로그 진짜 못하겠어요. 근데 저 개종증보판 돌아오는 새벽은 아무런 답이 아니다의 개종증보판을 쓸 때도 제가 프롤로그 가지고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프롤로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책을 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프롤로그가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약간 세상이 내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은 인데 내가 통과한 타인이 오늘 나의 글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문장을 쓰면서 떠올렸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 가장 뭔가 직설적으로 떠올렸던 사람은 앞에서 말한 내가 글을 쓰게 해준 사람들, 글을 쓸 수 있도록 응원해준 친구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전형적인 게으른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말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때 저는 되게 입만 산 사람에 그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100% 옮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런 나를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죠. 나랑 놀아주다니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나랑 이런 나랑 놀아주다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도 자꾸 의심하는 나의 능력이나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나 대신 믿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너무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쓰기도 했고, 질문을 받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한테 시련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버글놀이 보셨나요? 봤습니다. 제가 원래 드라마가 이게 막 공개가 되면 끊어서 못 보고 한달음에 정주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되게 늦은 시간에 틀었어요. 그래서 1부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밤을 샌 거예요, 그날. 다들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드라마였어요. 네. 오후부터 봤으면 적정한 시간에 또 잠을 잤을 건데 일부러 1부만 보고 자려고 꼼수를 부렸는데 그 꼼수가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드라마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에피소드를 다 보고 나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는 제가 10대 때 되게 모나고 좀 유들유들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모난 것도 모난 건데 내 모서리를 못 깎아내서 안달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많이 겪었거든요. 어쨌든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어서 20대 중반까지는 되게 미워했어요. 그 사람들을.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너네가 그렇게 나한테 생각할 거리를 줘서 내가 그나마 나은 인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 사람들도 제가 어쨌든 통과한 타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던졌던 고민거리나 상처들 덕분에 내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말을 고를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정희진 작가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반면교사도 교사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저 그 말 진짜 좋아해요. 맞는 말이어서. 그래서 되게 그들 덕분에 비슷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면에서 되게 고맙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보냈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살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에 관한 에피소드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어렸을 때는 너무 큰 세계잖아요. 네. 그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혹시 경필쓰기 아시나요? 경필쓰기요? 경필쓰기 아세요? 아니요.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모르신 척 하시는 거죠? 나만 옛날 사람이구만. 아니에요. 네모난 칸 안에 되게 궁서체로 글씨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글씨 쓰기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경필부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머리를 짧게 자르시고 빨간 안경 이렇게 쓰신 되게 이제 깐깐해 보이시는 중년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에게서 경필 쓰기 이제 배웠어요. 네. 되게 엄한 분이셨는데 재미있는 게, 경필 쓰기 그러니까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배우러 들어갔는데 저희가 거기서 뭘 배웠냐면, 글씨 쓰는 건 정말 잠깐 하고 원고지의 맞춤법에 맞게 쓰는 법,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법을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조금씩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 어렸을 때 배운 맞춤법 같은 거 절대 안 까먹잖아요. 맞아요. 약간 혼나면서 배운 것들 절대 안 까먹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경필부가 진짜 경필 쓰기가 필요한 친구들보다는 이미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글씨 쓰기 연습 좀 시키다가 글쓰기도 맞춤법. 시키고, 네, 맞춤법도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지금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됐는데, 글씨도 글도 쓰다 보면 가지런해진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글씨도 글도 쓰다 보면 가지런해진다. 계속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게 살면 살수록 엄청 제 인생에서 자꾸 맴도는 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고, 마음도 계속 쓰다 보면 가지런해지고, 뭐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나 동료애도 사실은 그 가지런해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요즘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경필 쓰기 했던 것도 나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감탄하면서 듣게 되는 네. 이야기네요. 또 둘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니까요. 경필 쓰기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래도 작가님이니까 그런 글을 남겨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중학생 때 되게 무서웠던 선생님이 있는데 무서웠다는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공포심만. 네, 공포심만 기억이 나고 그분이 했던 말씀은 기억이 안 나서 작가님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상원보관의 마음 서적에서 살고 계신 곳에서 기차로 1시간 반을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경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쪽에서 야트막한 동산, 크고 작은 무덤 사이로 하늘을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한숨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숨을 가장 한숨답게 쉬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에서 혹시 작가님이 갖고 계신 한숨에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는지, 그리고 한숨을 내실 용기를 갖게 하는 다른 곳이 생기셨다면 어떤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네. 상온보관의 마음이 계약서의 가제로는 이 꼭지의 제목으로 돼 있거든요. 무덤 앞에서 마시는 커피.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출판사 대표님과 제가 결정했던 초기 제목은 그거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 무덤 앞에서 마시는 커피에서 내가 둔 방점은 커피인데 네. 무덤이란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되게 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나머지 글들의 이미지까지 약간 흐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목을 엄청 고심해서 바꾼 제목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만큼 저도 이제 편집자이신 출판사 대표님도 이 꼭지에 엄청 애정이 많아요. 네. 엄청 많이 고치고 거의 끝에 끝까지 계속 설전이 있었어요. 이 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왜냐면 초안은 톤이 완전 달랐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네. 거의 분량도 엄청 늘어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애정이 있는 꼭지인데요.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한숨이 뭐냐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답변을 이렇게 뭘로 먹고 살지? 약간 어떻게 살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을, 이 네. 험난한 세상을, 이 갖은 기후재앙과 부동산과 이런 것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제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그 고민이 진짜 많이 크고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버무려서 뭔가를 구현해내고 싶은데 글을 쓰기 시작할 때처럼 또 약간 고민하는 시기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다시금 좀 거치고 있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가치,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조금 넘어서 지금은 다시 실용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고맙지만 최근에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네. 퍼스널 트레이닝이어서 PT잖아요. 근데 네. 저는 퍼스널 터치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평생을 제가 몸도 체력도 엄청 약하게 살았어요. 네. 제가 지금이 한 10kg 정도가 찐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왜소하고 엄청 말랐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제가 딱히 내가 많이 아프거나 내가 많이 약하다고 남들이 이야기해도 저는 체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건강해지고 나니까 되게 억울한 거죠. 나 말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쾌적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다른 의미의 한숨을 쉬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창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글의 톤도 미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긍정적이어진 것은 아닌데 여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바깥에서 관조할 수 있게 되고 내 상황이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든데 되게 중요하구나. 네. 건강한 거 특히 너무 중요하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 해주셨네요. 운동과 드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가 드려볼게요. 네. 작가님의 책은 어느 독자님이 남주신 리뷰처럼 여타 힐링 에세이처럼 손쉽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히 들려주며 내 이야기는 이래 당신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 보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감상을 받았는데요. 혹시 책을 쓰시면서 독자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의도했던 점이 있을까요? 저도 이 리뷰를 되게 좋아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의도했던 말을 정확히 알아주신 것 같고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네. 되게 감사하고 좀 쑥스럽고 막 찡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썼던 글을 마음으로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알아주셔서 감사한데 왜 알아주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세이 장르의 글을 쓰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떤 메시지나 교훈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제가 감히 그렇게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의 에세이는 그냥 제가 지나온 시간이나 사건 혹은 그 속에서 제가 떠올리고 막 곱씹고 다치고 받아들인 그 모든 감정을 그냥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 시간뿐이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쓴 2권의 책을 통해서 독자님들에게 뭔가 가르치려 한다던가 섣불리 위로하려고 한다던가 뭐 혹은 그렇게 느껴진다던가 하지 않도록 끝에 끝까지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을 얻었어요 라고 글로 써서 보였을 때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가닿으면 글로 전해지는 건 또 다르잖아요. 말로 하는 거랑 글이 주는 힘이 있고 책의 물성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됐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거기까지가 제 글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는 각자에겐 각자의 사정과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깨달음이 있다면 거기에 도달하는 진도나 속도가 좀 다른 것뿐이지 언젠가는 누구나 한 번씩은 거쳐가는 그 분기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팔자 지가 꼰다고 하는데 사실 네. 자기 인생도 자기밖에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깨닫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는데 저는 위로를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뭔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막 옆에서 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쪽이거든요. 네. 막 이거 하자, 할 수 있어, 기운내.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제가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막 내가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고 혹시나 그러다가 싫다는 거 억지로 하다가 상처 줄까 봐 걱정되고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하나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해요. 책을 쓰고 글을 쓸 때도 약간 그런 태도가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너무 공감돼요. 그러게요. 작가님의 다음 책이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막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극찬이네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작가님. 이제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네.